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길건우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에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따라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인생 설계 원픽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서 원픽 오늘 또 전문가님 세 분이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한비, 성진숙, 이응창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으로 성한비 전문가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불행을 대비하면 다행이 됩니다. 행운을 설계하는 보험계 복지사 성한비입니다. 아, 복지사예요 또? 네. 느낌 자체가 좀 살짝 그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관련해서 또 오늘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성진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인생 26년 차 성진숙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사전에 26년으로 처음에 얘기를 하셨다가 25년 차로 바뀌었다가 다시 26년으로 늘었네요. 네, 떨리네요. 네, 근데 저희가 그냥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26년의 연륜과 경험치를 조금 잘 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응창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손해상의 경험으로 업무의 경험으로 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책임지는 이응창 연구소의 이응창 소장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다들 이게 경력이 제가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세 가지 주제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보니까 이제 연금 보험입니다. 네, 뭐 근데 이게 젊으신 분이 노후 준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대부분 건강에 대한 걱정과 사고에 대한 위험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고객님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건강 이상으로 소득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아, 그건 맞아요. 네,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직장인들은 은퇴 시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고 또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줄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의 위험도 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듯이 저희가 소득의 위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연금보험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이라 생각하고 많이 미루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보험이 왜 필요하고 또 요즘은 어떤 연금보험이 있는지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말씀드리고자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나중에 준비하려면 이미 늦다. 네, 젊었을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자. 네, 뭐 이런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연금보험도 사실은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는 우리나라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라면 가입되어 있는 연금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국민연금. 네네, 국민연금 말씀드립니다. 네. 아, 한 번에 너무 빨리 맞췄나요? 네네. 국민연금은 국가의 제도로 시행되는 연금보험입니다. 의료비 보장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이 있듯이 그 중에 4대 보험 중 하나로 연금보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65세가 되시면 노령연금으로 수령하시고 또 장애가 발생하시면 장애연금으로 또 해당 고객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되는 수익 안정을 위한 연금보험입니다. 이처럼 연금 또한 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연금보험 또한 소득의 안정을 위한 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는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천천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데 66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빈곤율이 38.2%입니다. 이는 노인 100명 중 38명은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위해서 개인연금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 국민연금 개혁이 발표됐는데 혹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봤죠. 지금 현재 그 요율보다 더 내고요. 반대로 이제 대체율은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냥 제가 딱 느낀 거는 많이 더 내고요. 적게 조금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수치상으로 나온 거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소득의 9%를 내던 보험료는 13%로 오르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변경에 따른 연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당시 보험료율은 3%였고 소득 대체율은 무려 70%였습니다. 준비한 표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제 적용받을 요율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월 소득은 300만 원으로 고정이며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기 위한 40년의 기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해당 표를 보시게 되면은 보험료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면 지급받는 연금액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을 통해서 소득 대체율이 올랐지만 이전에 비하면은 수익 부분에서는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는 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받는 사람은 많아지니. 네네네네. 네. 내는 분들은 적어지는데 받는 분들은 장기간 받다 보니까 고금 기간이 좀 빨라졌고 이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게 된 건데요. 점차 이처럼 개혁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공적연금은 수익이 점점점 줄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그래서 개인연금들에 관심을 조금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개인연금 만약에 뭐 준비한다 그러면 어떻게 딱 준비를 잘하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개인연금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 먼저 앵커님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혹시 앵커님은 연금하면 떠오르는 직업군이 있으십니까? 뭐 공무원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네. 네. 네, 많이들 이제 공무원 하면은 연금을 많이 받는 직업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많은 직장인들한테 부러움을 받는 직업인데요. 혹시 공무원 연금은 평균 얼마 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많이? 많이. 많이. 왜냐하면 제가 직업군인 출신인데 직업군인들이 많이 받습니다. 네, 많이 떼가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23년 기준에 따르면은 한 기사에 공무원 연금은 월 평균 수령액이 253만 원입니다. 야, 맞네요. 네, 그에 반해 국민연금은 55만 원입니다. 약 5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네네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는 반면 공무원 연금은 소득의 18%를 냅니다. 2배 정도를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납부 기간 또한 국민연금보다 공무원 연금이 9년 더 길게 냅니다. 훨씬 많이 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연금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연금을 위해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금 준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오히려 수익률은 더 15% 정도 더 낮다는 말이 있는데 또한 직장인들과 사업자분들은 공무원에 비해서 소득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자유로움이 연금을 준비하는데 소홀함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축은 습관이 중요하듯이 특별한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최소한 소득의 9%를 더 의무적으로 연금을 위해 준비하신다면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좀 고마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 부러워하지 말고 네. 9%더 냈으니까 9%만큼 개인연금을 준비하면 된다. 네, 더 그리고 더 오래 내라. 네, 네, 이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연금에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뭘 해야 될지 사실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연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형 연금, 펀드형 연금, 또 최저보증연금이 있습니다. 각각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금리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기준금리대로 이율이 불이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에 비해 낮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펀드형 연금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높은 기대 수익을 바랄 수 있고 대신 원금 손실이라는 위험을 떠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최저보증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보증이란 말대로 수익에 마이너스가 나도 확실하게 보증되는 연금액은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을 갖습니다. 최소의 이만큼은 주겠다. 네, 맞습니다. 근데 최저보증연금의 가장 큰 단점은 연금으로만 수령해야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해지하시게 되면 펀드형처럼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또 주식의 높은 기대 수익만큼 엄청나게 큰 기대 수익을 바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중에서 추천드리는 원픽은 최저보증연금입니다. 저게 원픽 딱 붙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왜 저기에 원픽을 붙이셨을까요? 은퇴 이후의 삶을 저희가 한번 상상하게 되면은 제가 왜 최저보증연금을 추천드리는지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10명 중 은퇴하시는 10명 중 3분은 자영업으로 뛰어드신다고 합니다. 치킨집, 그렇죠. 카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23년 기준에 보면은 자영업자의 65%가 50대 분들 또는 60대 분들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절반은 최저임금도 벌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나이로 인해서 재취업을 했을 때 이전보다는 소득이 줄거나 또 언제까지 일할지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들이 만약에 연금을 준비할 때 투자를 해서 펀드의 운영을 통해서 하실 때 만약 예상했던 연금액보다 조금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소득의 안정성을 바라봤을 때 더 불안함을 야기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에 자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유형 조사를 봤을 때 본인이 가입한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못 해보신 분들이 22%나 되고 또 수익을 더 잘 내기 위해서 펀드를 변경하거나 운용하는 데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고작 25%입니다. 나머지 75%는 수익을 더 잘 내기 위해서 변경을 하거나 좀 그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없네요. 네, 거의 없다고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투자 수익률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본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안전한 연금 신탁, 은행에게 맡기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기준금리 추이대로 수익이 나다 보니까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다소 든든하지 못한 연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모든 상품에는 단점도 있잖아요. 뭐 최저 보증을 해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건 알겠는데 단점은 없습니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네.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보증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시 전까지 보증하는 이유를 적용을 받지만 연금 개시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투자 수익에 따라서 해약 환급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원금보다 떨어지는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그러면 있을 수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해야 된다. 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아까 제가 중간에 이거 전문가님 뭐가 좋아요? 또 뭐 활용 잘하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라는 제가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네네네. 저는 그게 조금 기억에 남거든요. 이게 평생 지급하는 걸 잘 활용해서 네네. 자녀 앞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아까 저한테 살짝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시청자분들한테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최저보증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를 설정할 수 있는데 계약자는 부모로 하고 피보험자는 자녀로 해서 연금 개시하는 나이는 자녀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금을 받는 수익자는 또다시 이제 부모님으로 설정을 해서 자녀의 기준으로 연금이 나오지만 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일생에 쭉 받으시다가 나중에 자녀가 또 마저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연금 수령 기간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이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수익을 잘 내는 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네. 이 친구들보다 최저보증 이자율이 높네요. 조금은 이제 다소 네. 혼돈을 줄 수 있는데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연평균 누적 수익률이 6.82%입니다. 그리고 최저보증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하는 연금 이율이 네. 단리 7%, 8% 이렇게 있습니다. 음. 근데 연 복리가 아닌 단리이기 때문에 복리와 단리의 차이는 좀 네네네. 있다. 숫자적으로는 커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수익은 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6.82%인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전문 투자자들이 운영을 합니다. 1,200조나 되는 돈을 운영하면서 투자 수익을 위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82%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높지 않은 숫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연금에 보증하는 이율 단리 7%도 개인이 봤을 때는 높지 않은 이율로 보일 수 있지만 보다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과 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해당 상품이 많이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노후 준비가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보증 연금 이런 상품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그 투자자에 대한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연금 보험에 대해서 화면으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차례입니다.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가 간병인 보험이네요. 간병인 보험으로 준비한 이유 따로 있으십니까? 네. 예전에는 저희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었잖아요.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케어를 해주고 경제적 부담을 나눠 가졌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한두 명, 그렇지 않고 아예 안 낳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간병인에 대해서 문제 발생이 많이 되고 있겠죠. 거기에서 저도 이제 부모 입장이다,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다 보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병으로 누워 있어서 간병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 아이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저도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병인 보험을 선택하고 설명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거 외적으로도 사실은 그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고령인구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앞으로 꼭 필요할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지금은 현재 우리 사회 자체가 고령화 시대잖아요. 이 고령화 사회를 이제 생활하면서 제일 급격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간병 비용은 건강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개인 실비보험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고객분들이 이거를 많이 문제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통합간병 시스템이라는 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거기에서 약간의 의료보험 적용을 삼고 있죠. 그런 걸 알고 계신가요?
들어는 봤어요. 예, 네. 제가 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전문가님들이 많이 알려주시기는 하시는데 이제 결론은 이거잖아요. 가족들이 간병에 대한 부담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조금 도와주는 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맞습니다. 예, 제가 아는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간병, 간호간병 서비스라는 것은 병원에서 간호원이 여러 환자를 돌보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간단한 경증 환자들만 한 사람이 케어하기에는 집중적으로 케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의료 행위로 인해서 의료보험공단과 개인 실비에서 약간 적용을 받지만 중증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다 모든 것을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료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도와주기는 하지만 뭐 집중 케어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 네, 역부족이죠. 역부족이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케어하기 위해서 간병인을 많이 사실은 활용을 하잖아요. 네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도 한번 그러셨고 올해도 한번 그러셨고 병원을 이제 입원을 2번을 하셨는데 간병인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간병인 비용이 또 제가 써보니까 만만치 않던데. 맞아요. 많이 네. 이제 비싸기도 하고 환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부르는 금액 자체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 비용도 통계- 많이 올라요. 맞아요. 네. 제가 자료를 보시게 되면 보건복지 통계 자료를 보면 23년도 기준으로 하루 평균 간병 비용이 12만 2천 원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표를 보시면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3만 8천 원이었던 비용 자체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12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야, 거의 5배가 올랐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 12만 원 정도의 계산을 한 달이 따지다 보면 360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는 거죠. 간병비로. 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런 거를 1년을 따지다 보면 연간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비용이 든다라는 거예요. 보통 선생님, 저기 진행자님 네. 보시면 요즘은 연령대가 노령 연령대가 어떠신 것 같아요? 몇 세신 것 같아요? 몇 살을 노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이제 65세면 사실은 노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6, 70대 분들이 그 노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이런 데 가면 막내 취급 받는다고 맞아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네. 실질적으로 나이에 비해서 이걸 노령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온 거죠. 맞아요. 그만큼 수명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늘어난 만큼 병이 없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픈 것도 늘어났다. 네, 아픈 아. 것도 늘어났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아픈 것도 늘어났지만 서비스 자체가 누구나가 좋게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건가? 맞죠. 어. 그 환자에 따라서 가격은 누가 정하냐? 누가 정하겠어요, 앵커님? 그 간병인이 그렇죠. 네, 더 불러야지. 그렇죠. 수요와 공급에. 네, 요즘은 간병인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요. 맞아요. 가족이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고요. 제가 그때 사실은 너무 급하게 구한 거라서 또 남자 간병인을 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2만 원 더 드렸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회에 그만큼 선진국이라고 말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반드시 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희생을 해서 가족 간병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있는데 자, 그 한 사람이 희생으로서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길어지면. 네. 어. 간단한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가족 간에 돌아가면서 내 몸 하나 희생하고 경제적 부담을 나눈다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3개월에서 6개월 길게 간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고스란히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족 한 명은 어떻게 써요? 일상생활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퇴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퇴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반드시 간병인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와닿는 게 네. 저는 사실 일주일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애도 케어를 해야 되죠. 밖에 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간병인을 구하게 될 거는 같기는 맞아요. 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간병인 보험이 상품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네. 네,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구분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간병인 보험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는 게 나눠져 있는 지원, 사용. 네, 맞습니다. 자, 간병인 사용 일당은 내가 직접 간병인을 구하는 거죠.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간병인 지원은 회사가 보내주는 보내주는. 거죠. 네. 이거는 선택권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간병인 지원은 내가 선택을 하지만 가족 간병도 해당 사항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족으로 등록해도 돈을 준다? 그렇죠. 네. 근데 간병인 지원은 내가 선택할 수 없고 회사에서 보내주는 이거는 장점과 단점이라는 게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장단점. 네. 자, 간병인 지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내가 선택 권한이 없고 그렇지만 장점은 추가 비용이라는 게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추가 비용이 필요 없다. 그렇죠. 근데 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건 갱신형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거가 단점이게 되겠습니다. 네. 음. 장단점은 조금 상황에 맞게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장단점은 알겠어요. 네. 필요한 것도 알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또 보험료 아닙니까? 그렇죠. 보험료 비싸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네. 생각하시냐면 간병인 보험 누구나가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보험료가 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1만 원대부터 4만 원대까지 보험료를 책정해서 가입할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 각자의 상황, 내가 수술을 했는지 입원을 했는지 약을 먹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제가 지금 화면 보고 있는데 네. A사, B사 보니까 네네. 보험료가 또 많이 다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회사별로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비교를 그렇죠. 조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험료까지 제가 부담을 조금 덜었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궁금한 거는 네네. 전문가님들이 생각하기에 네. 간병인 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런 것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라. 이런 게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회사는 어쨌든 개개인대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약을 먹고 있는 게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회사마다 받을 수 있는 한계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러면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마다. 네. 내가 가입했을 때 내가 면책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꼭 확인하시고 또 보장 내용이 어디까지 되는지 그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게 회사마다 중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중복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면책 기간, 지급 기준, 중복으로 보장이 되는지 그렇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조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네네. 간병인 지원 일당과 네. 사용 일당에 대해서 네, 장단점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럼 전문가님이라면 네. 지원 일당 하시겠습니까? 사용 일당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혼자 독거노인이다. 네. 아무도 저를 케어해 줄 수 없고 네. 누군가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면 또는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못 부른다. 그렇죠. 네. 그러면 간병인 지원 일당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요? 그거는 제가 굳이 간병인을
손수 구할 필요도 없고 회사에 전화만 하면 알아서 보내주니까. 알아서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방법이 또 있었네. 그렇죠. 네. 제가 만약에 주변에 사람이 많고 네. 제 자녀가 많거나 음. 그리고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 지원 간병인 일당도 나쁘지 않다라고 사용 생각합니다. 일당도? 사용 일당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 간병인을 구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내 가족이 한다라고 하면 내가 보험금을 청구받아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면 더 서로 좋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뭐 오늘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맞아요. 요즘은 현실적으로 나를 누군가가 마음 편하게 케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간병인 보험이란 꼭 우리에게 필요한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누구나 다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그렇지만 내가 무언가를 하나 준비함으로써 그게 바로 효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와 내 가족이 편안한 여생을 보내려면 무언가 준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간병인 보험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간병인 보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 마지막으로 해주셨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의 확인을 위한 정보라는 점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까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주제 하나 남았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소장님이 암 치료 패러다임에 맞는 암보험을 또 준비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있긴 한데 사진이 네. 언제 적 거예요? 이거 네. 얼마 안 되는 사진. 아까 그 사진 얼마 안 된 거예요? 저는 너무 젊으실 때 사진을 갑자기 가지고 오시지 않았나. 왜냐면 주제는 패러다임에 맞는 암보험인데 네. 너무 패러다임이 아닌 옛날 걸 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괴롭혀 보려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 과학의 기술이 점점 발전하니까 이게 거기에 또 제가 또 부응을 해보려고 한번 또 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예. 기술이었구나. 네네. 그러면 이게 조금 맞아떨어지는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랑. 예. 왜냐면 암 치료가 사실은 요즘에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는 암보험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저희 가족 중에서도 암 환자가 2명이나 발병할 정도로 네. 요즘 많은 그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아마 암보험에 대해서 그 보상을 가장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상을 계속 해주다 보니까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점점 변화하고 있구나. 또 그거에 맞춰서 보험 상품도 같이 변화하게 되는 것을 또 몸으로 직접 느끼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천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암보험도 많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치료도 많이 바뀌었고. 네, 맞습니다. 그건 처음일 때는 어땠어요? 네. 처음일 때는 이제 단순히 암 진단비, 당연히 뭐 유사암 포함으로 되어 있고요. 맞아. 그다음에 고액암 진단비, 그다음에 암 수술비,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치료비, 그다음에 안 입원 일당이 있는데 이 상품의 특징을 보게 되면 최초 의뢰한 정액형 지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예전에 아마 암 환자들한테 이 모니터링한 네. 그 사례가 있었는데 설문조사? 네, 뭐 그런 네네. 비슷한 거죠. 과연 암 환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을 적에 암 환자들의 가장 큰 리즈는 네. 이 재발과 이 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한 번 주는 걸로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의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지속적으로 변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네. 잠시 이제 화면을 잠깐만 보시게 되면 네네네. 초창기의 암 진단비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재발과 치료비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 암 상품도 재진단암. 저기 나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암에 걸리게 되면 2차 암 진단비를 수령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어진 거였습니다. 네네네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발과 비용의 문제가 해소가 되질 않으니까 네. 결국 보험사에서는 통합형으로 지급하는 통합암 진단비라는 것이 또 출시되게 되었고요. 또 그거에 발맞춰서 재발에 대한 또 니즈는 재진단암, 전이암 또는 중복암 산정특례라는 담보까지 또 출시하게 된 경우입니다. 또한 고해감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는 그 3대 고해감, 5대 고해감이던 것이 11대 고해감, 또 16대 고해감으로 계속 변천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초기의 암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첫 번째가 암 진단비였어요. 네네네. 두 번째가 암 수술비였거든요. 네네네. 수술비도 뭔가 조금 바뀌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암 수술비 또한 정액 지급형으로 물론 당연히 여러 번 했을 때는 주는 거는 맞지만은 가입 당시에는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술의 발전으로 다빈치 로봇 수술의 시대가 열렸던 거죠. 요즘에 많이 해요. 예, 맞습니다. 네. 일반의 암 수술은 그 암의 병변을 보면서 직접 절제술을 하는 방식이지만은 결국 기술로 다빈치 로봇이라는 수술로 신경과 근육 그다음에 정상 세포를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절묘하게 절제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줬던 그 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정액형에서 매번 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만 준다. 30%씩 그 체증형이 돼서 더 업해서 주는 수술비가 또 출시하게 된 거죠. 물가 올라가니까 수술비도 올라갈 거고 그것도 맞춰준다. 예, 맞습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였냐면 치료비였거든요. 항암 치료비. 예, 맞습니다. 얘도 바뀌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항암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1세대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네. 바로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이거는 암 세포뿐만이 아니라 정상 세포도 전부 다 공격하는 방식으로 써 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재발과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치료 선택이었죠. 뭐 그러면은 이런 치료를 받게 되면 벼룩을 잡다하고 초가상간을 아예 뭐 다 불지르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항암제는 그 암 환자들의 치료에 너무 고통스러움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치료였던 것이죠. 네네네. 네, 이런 방식을 쓰다가 또 변천하게 된 거는 뭐냐면 표적 항암제가 나왔고요. 또 면역 항암제가 나오고 항호르몬제도 또 나오고 현재 지금 개발 중에 있는 항암 바이러스제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 시대입니다. 야, 이거 갑자기 내성 없는 항암제 이거 딱 하니까 굉장히 부작용도 없을 것 같고 네네.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치료비도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네.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네 번째가 뭐였냐면 방사선 치료비였어요. 예, 맞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비도 뭔가가 바뀌었나요? 당연히 뭐 네. 바뀌었죠. 1세대 방사선 치료는 말 그대로 방사선을 조사를 해서 이 우리 몸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걸 관통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네. 세기 조절 방사선, 그다음에 양성자 방사선, 그다음에 중입자 방사선 치료로 지금 현재 많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롭게 이제 그 암에 대한 그 담보를 구성할 때는 이런 담보를 필수적으로 좀 넣어주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기 제가 처음 듣는 언어가 있어가지고 네네. 양성자 방사선이랑 중입자 방사선에 보니까 브래그 피크 원리를 이용한다. 예, 맞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다소 뭐 어려울 수 있지만은 네. 이 기술은 네. 앞전에 말씀드렸던 방사선 치료는 우리 몸을 관통을 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다 보니까 신체 관통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세포 장기 조직 신경까지도 이렇게 데미지를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는구나. 예, 그래서 브레이크피크 이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소와 탄소 입자로 우리 몸에 진입할 때의 에너지가 20-30%대로 진입을 했다가 네. 암세포 병변이 있는 지점에서 딱 세웁니다. 네.
그러면 그때 에너지가 네, 갑자기 커져요? 예, 갑자기 70에서 80%까지 확 커지는 효과를 바로 브레이크 피크 효과라고 해서 네. 몸을 관통시키지 않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한테도 치료의 예후가 좋고 암세포를 죽이는 아주 탁월한 기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야, 지금 소장님 이거 얘기할 때가 제일 신나갖고 얘기하시는데요. 네, 모르는 거 제가 물어보니까 알려주시려고 굉장히 네, 신나서 설명하는 게 또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5번째가 암 입원 일당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별로 바뀐 게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히려 뭐 이거는 뭐 예전에도 뭐 예전 암일당이 솔직히 좀 더 많이 효과적인 줬어요. 거는 많지만은 네. 지금은 뭐 병원을 어디에 입원해서 치료받나에 따라서 약간 차등 지급형으로 바뀐 거는 사실입니다. 허나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바로 1인실, 2, 3인실 또는 상급 종합병원과 병원실 종합병원을 입원했을 때 별도의 입원 일당을 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추가로 따로 준다. 네, 맞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저라도 제가 만약에 암 환자가 된다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저의 모습을 다른 외부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다는 점이 아마 암 환자들도 다 공감하는 이유일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18년째 네네. 내가 암 보험 관련해서는 보상을 제일 많이 했을 거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저는 기억에 조금 남는데, 그러면 이렇게 암 보험을 뭐 진단금을 받는 사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대표적인 거? 네,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고객님의 실제 사례고요. 21년도 10월에 이제 간암으로 판정을 받으셨는데 검사를 쭉 해본 결과 의료진한테 들었던 소견은 수술이 불가한 부위에 발병을 했던 부분이죠. 수술이 안 되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의료진께서 선택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키트주라라는 그 면역 항암제를 권하셨던 거죠. 그래서 총 지금까지 4년간 42회의 면역 치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만약에 예전에 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일단 암 진단비를 가입했으니까 받겠죠. 진단비 받겠죠. 받고 나서 암 진단비가 소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 암 트렌드에 맞춰서 담보 구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통합암 진단비 네. 그거는 바로 부위별로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간암에 대한 진단비를 받고요. 그다음에 계속 받는 면역 치료제 같은 담보가 있어서 그거를 가입을 했다라면 그것 또한 매년 2천만 원씩. 매년 주는 거예요? 예, 한 번 주고 맞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 네. 이것도 매년 그 1년씩 해서 매년 치료받게 되면은 2천만 원씩. 그럼 이분 같은 사례를 들으면 4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면역 항암제 1년에 5천만 원씩 4번 2억 거기다가 암 주요 치료비 2천만 원씩 4번 해서 총 2억 8천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암보험이 있다라고 해도 과거에 특정 담보만 보상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다. 예. 야, 이게 딱 숫자로 보니까 확 와닿네요. 네네. 혹시 그러면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또 다른 사례 있으시면? 예. 물론 뭐 많은 사례도 접했지만 또 다시 이분 사례를 또 들을 수밖에 이분 없는 맞습니다. 이분 사례를 들어야 됩니다. 네. 이분은 이제 4년 동안 이 면역 치료제를 꾸준히 잘 받고 있었는데 네. 또 다시 결장암과 직장암 진단을 또 받으셨습니다. 치료 중에? 예, 맞습니다. 오, 그 왜 근데 그렇게 또 되신 거예요? 이 암이라는 것이 원래 정상세포에서 악성화되는 과정인데 기존에 썼던 이 면역 항암제는 그 타겟을 두고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개만 때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그 암 발병에 대해서 또 뭐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새로 하게 또 됐죠. 생기신 경우구나.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기존의 상품이 있었더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보상을 거의 하나도 못 받는 예, 맞습니다. 상황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요즘 트렌드로 조금 바꿨어요. 네. 그러면 기존 거에서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요즘 나오는 암 진단비는 예전에 한 번 받고 소멸되는 담보가 아니라 네. 통합형 진단비라고 해서 각 부위별로 나눠서 각각 받는 지급 방식인데 혹시 그 암에 대한 종류가 현재 그 통계청 자료에 보면 94가지로 현재
분포되고 있습니다. 맞네요.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94개의 암 진단비를 11가지 부위로 각각 지급하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위를 조금 커버링할 수 있는 걸로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준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남성분 사례를 들었으니까 여성분 사례는 없습니까? 아, 예. 여성분 사례는 있습니다. 여성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유방암이라고 하죠. 네. 이 유방암을 최근 25년 2월에 유방암 다행히 초기암으로 진단받으신 고객님이신데 네. 당연히 뭐 유방암을 부분 절제 수술을 해서 종양을 절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예방적 그 방사선 치료를 또 병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세기 조절 방사선으로 약 21회를 방사선 조사를 받으신 고객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제 기존 거랑 요즘 거랑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전후 비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담보는 항암 방사선 치료비입니다. 네. 이것 또한 정액형에 한번 지급하고 소멸되는 담보로서 지금으로 만약 비교한다면은 방사선 통원비라는 새로운 신담보가 개설이 되었는데요. 이름이 조금 많이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 좀 전에 세기 조절 방사선처럼 하루에 한 번 통원을 할 때마다 약 1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21회를 다녀셨으니까 이 방사선 치료를 지금까지 2,100만 원을 수령하셨던 거죠. 그리고 차후에도 또 예방적 방사선을 또 조사를 받도록 병원에 가신다면 계속적으로 100만 원씩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네. 지금 21회를 이제 보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이거는 횟수 제한이 없어요. 방사선 통원비? 지금은 이제 네. 뭐 180번이라는 그 횟수 제한도 있지만은 180번? 네, 맞습니다. 전체 해서? 네, 네. 뭐 1년에 180번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틀에 한 번씩인데 네. 근데 이 담보가 만약에 지금 아직 신설된 담보이다 보니까 아마 보험사에서도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이 기간을 늘릴지 아니면은 한정을 할지 또 변화가 또 힘들 있을 수 수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주위에 계시는 아주 경험 많은 설계사를 만나신다면 이 담보를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새로운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네네네. 왜냐면 저도 지금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많나요? 네. 네, 뭐 이렇게 주요 딱 이렇게 딱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한 번에? 네, 요런 거 많이 생겼으니까 이 중에서 요런 건 꼭 체크해봐라 하는 거. 아, 예. 네. 그 지금 이제 탁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통화암, 그다음에 너무 많아요. 예, 암 주요 치료비. 네. 뭐 근데 이 암은 네. 수술적으로도 물론 이게 완치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네. 그거에 병행되는 치료가 많습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좀 개인적인 생각은 네. 뭐 암 진단비는 통합암 진단비로 좀 활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치유에 전념할 수 있는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로다가 추가적인 업셀링 컨설팅을 받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기서 만약에 고르라고 하면 첫 번째 통합암 진단비 필요하고 그다음 뭐라고요? 암 주요 치료비,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렇게 4가지 정도 네, 하면은 맞습니다. 나머지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네, 맞습니다. 요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과거 암보험과 최근의 암보험들은 많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바뀌는 것들이 사실은 암 환자들에게는 제가 그냥 보기에는 조금 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암보험에 대해서 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더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 매년 그 신규 암 환자 수가 28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암보험은 현재 치료 패러다임에 맞게끔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 예. 요거는 조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조언이라는 점, 위한 조언이라는 점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또는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